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동남부 해안 도시 울산으로부터 동쪽으로 52km 떨어진 해상에서 오늘 저녁 8시 33분쯤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1시간쯤 뒤인 밤 9시 24분쯤 여진이 한 차례 발생했지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동은 부산과 경남, 경북, 광주 일대에서도 감지됐으며 지진의 여파로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80층짜리 아파트가 몰려있는 해운대 마린시티와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가 크게 휘청거렸다거나 테이블의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증언과 창틀이 휘었다는 등의 신고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오늘자 사설에서 중국이 국방력 증강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비록 단기간에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해도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인공섬 건설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한편 중국은 오늘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부근에서 해상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해상 군사훈련에 항의하고 안보와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레하이빈 베트남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의 이런 행동은 베트남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훈련을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부근에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해상훈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는 날 마치게 됩니다. 베트남과 타이완은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파라셀 군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에 대항해 발틱 연안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러시아 칼라닌그라드 공항 외곽에 러시아 해군 복장을 한 20명이 기지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 중 한 명은 자신들이 증원 병력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달 초 사흘간 칼라닌그라드를 방문해 러시아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를 확인했다며 한 군사기지 인근에 장비와 인력이 보강돼 보안을 강화하고 다른 기지에는 레이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군사력 증강은 오는 8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2018년 월드컵 대회 기간 러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른바 팬 아이디 개념을 소개하면서 이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들은 비자 없이도 입국이 허용되고 월드컵 기간 러시아에 머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무비자 체류 기간은 월드컵 대회 전후 10일까지 가능합니다. 팬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 러시아 국경 통과에 앞서 검문소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월드컵 대회 경기 관람 티켓 또는 티켓 구매를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5년 전 2018년 월드컵 대회 개최국으로 선정돼 현재 대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헝가리 정부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 할당 계획에 대한 찬반 국민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헝가리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들의 일정 비율의 난민 수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 이번 국민투표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유럽연합의 난민 강제 할당을 원하는지 국민들에게 물어볼 것이라며 이번 투표는 헝가리의 주권을 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국군의 요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가 전개된다면 우리의 요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결의 2270호의 이행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내일 북한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에서 1.5에서 3m로 일고 그 밖의 해상은 2m 아래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김정은 1인 지배체제 구축을 마무리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대미 압박과 또 내부 주민들의 결속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미군이 지난달 중순 장거리 폭격기 B-52 2대를 한반도 주변 상공에 전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일본 자위대를 동원해 범죄적인 합동 핵 공격 훈련을 감행했다고 5일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극대화하는 장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미사일 부대를 총괄하는 전략군 창설을 기념하기 위해 7월 3일을 전략군절로 지정하고 자신들의 핵무력을 과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전략군은 핵전쟁 도발 광증을 제압 분시하고 저국과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억척으로 담보하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3일 전략군절을 자축하며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미군 기지들을 모조리 불바다로 만들어 놓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도 1일 핵탄두 장착 미사일이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화성 10으로 미국 본토나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영상을 잇따라 게재했습니다.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와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그리고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를 연이어 치른 이후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바짝 높이는 양상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부근 전개가 북한에게 큰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전례 없이 강력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위기감이 담긴 반응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전례 없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엔 2270 외에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점점 이런 그 미국에 의한 그 독자 제재의 효과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대화를 통해서 회피하고 싶은데 미국이 태도 변화가 없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계속 긴장 수위를 늘리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대미 협상 추진이라는 전략 기조를 유지하며 위협을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52의 전진 배치라든지 아니면은 자유자의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북한의 압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의 압박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최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1인 지배체제를 완성한 북한이 내부 주민 결속을 위해 대외관계에서 자신들의 강경한 입장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뭐 핵경제 병진인데 사실상 핵으로 우리가 뭐 군사력으로 그걸 이제 점을 찍었다, 완성을 했다, 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머지 돈으로 이제 국가 경제 삶을 나게 해주겠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런 도발적인 말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희망적 전망을 오히려 내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부 박사는 북한이 단기적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연이은 위협적 언사는 도발의 명분을 쌓아놓으려는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군의 요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드의 배치 시기와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사드 배치는 효용성이 입증된 만큼 한국군의 요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현재까지 나온 무기체계 중에서 가장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요격 능력에 더해서 사드가 전개된다면 우리의 요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명확한 공격 징후가 확인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국 반입 여부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비핵화 입장을 거론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 부지의 규모를 작전기지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 부대의 규모와 역할이 작전기지 성격을 띠게 될 경우 사실상 제2의 미군 기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난 3월부터 가동된 미한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 작전기지로서의 입지 조건을 최우선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작전기지로서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전기지의 역할을 위해선 상당 규모의 부지가 필요한 만큼 주한 미군 기지 밖에 따로 조성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소식통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드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의 경우 지대가 높은 곳, 즉 산 위에 배치돼야 하는 만큼 군사적 효용성을 위해선 주한 미군 기지 밖에 설치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드 작전기지엔 사격 통제용 레이더와 6개의 발사대가 부채꼴 형태로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6개의 발사대는 각각 레이더로부터 400-5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배치되고 레이더 전방 반경 100m까지는 통제 구역으로 설정돼 민간인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현재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경북 칠곡 등 3개에서 5개의 사드 배치 후보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사드의 배치 시기와 배치 지역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5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배치 시기와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공동실무단의 결과를 토대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 2일 한국을 방문한 프랭클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가 오늘 한국 국방부 류재승 국방정책실장과 함상욱 한국 외교부 원자력 비확산 외교기획관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로즈 차관보의 한국 방문이 우주 관련 정책 협의를 위한 것이며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4일 로즈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할 것이며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 등을 만나 전략적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다음 목적지인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인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들도 제재 대상으로 대거 포함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은 북한 남흥무역회사와 생필무역회사, 그리고 군사협력 관련 부서입니다. 여기에 남흥무역회사의 사장으로 알려진 강문길이 개인으론 유일하게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5일 발행되는 관보를 통해 이들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번 조치가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흥무역회사는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 기업으로 1990년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강문길은 남흥무역회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핵무기 등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은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다자간 수출 통제 목록에 등재된 물자와 서비스, 기술을 획득하거나 이전하는 외국의 기업과 개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 살상 무기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물자나 서비스, 기술의 획득과 이전이 주요 제재 대상으로 북한의 경우 2006년 이후, 이란과 시리아는 각각 1999년과 2005년 이후 거래에 대해 제재가 부과된다고 관보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관보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경우 다롄 소재 시노텍 탄소 흑연사와 상하이 전자국제경제무역회사, 닝보 뉴센트리사 등 기업 9곳과 개인 3명이 이름을 올렸고, 러시아는 150 항공기 수리 공장과 무기 수출업체인 로소보론 엑스포트 등 6개 회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밖에 수단 기업 4곳과 이란과 말레이시아 기업 각각 3곳, 이라크와 시리아 기업 각각 2곳, 벨라루스 기업 1곳이 미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국무부는 새로운 제재가 2년 동안 유효하며 제재 대상과의 계약이나 지원, 거래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제재 대상에 이전하는 수출 통제 품목에 대한 새로운 개인 면허 발급이 중단되고 기존의 면허도 효력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개성공단 폐쇄 등 한국 정부의 이행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10쪽 분량의 이행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확고한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과 수출 관련법 규정 등에 의거해 북한으로 향하는 규제 품목의 수출이 차단되고 인적 왕래와 협력 사업 역시 통일부의 허가를 받도록 해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관련된 행동이 전면 금지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된 524 조치로 북한과의 교류가 중단된 데 이어 올해 2월엔 개성공단도 폐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조치 등으로 현재로선 북한과 어떤 협력 관계도 남아있지 않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해상과 항공 운송 부분에선 북한 선박에 대한 운영과 소유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통해 한국 내 관련 회사들의 2270호의 주요 내용을 통지했고 해양수산부 역시 한국 운송회사들의 주의사항 등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공 분야 관계자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을 숙지시키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180일 이내 북한을 방문한 해외 선적 선박에 한국 입항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제재 결의 2270호에 오른 선박이 한국에 입항할 경우 즉시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을 출발한 선박의 화물을 검색하고 금지 품목이 발견될 경우 압류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금융 부분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금융 자산과 재원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 금융기관들이 북한의 지점을 개설하지 못하며 한국인의 북한 내 계좌도 폐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내 한국은행 지점은 과거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각각 1개씩 있었지만 2008년 금강산 내 은행이 폐쇄되고 이어 올해 2월 개성공단 내 은행 역시 문을 닫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3월 2일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유엔 회원국에 90일 이내인 6월 2일 이전까지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각국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한 이행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36개 나라로 알려졌으며 유엔은 4일 현재까지 10개 나라의 이행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최근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죠. 이 헌법 개정과 경제발전 계획도 논의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노동당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의회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모인 687명의 대의원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초대되시었음을 엄숙히 선포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또 헌법을 수정하는 한편 국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조직 문제를 다뤘습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가진 국가의 최고 주권기관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한국, 미국의 의회는 전혀 다르다고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입법권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대통령의 버금가는 권력을 누리는 게 의회인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지금 그 노동당이 결정한 모든 사항을 그냥 추인하고 우선 미국과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선거에서 보다 많은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각자 좋은 공약과 정책을 개발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해 투표를 합니다. 북한에서도 5년마다 선거를 실시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노동당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공약을 내걸거나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탈북자 출신인 김광진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노동당이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일당 독재 국가. 그러다 나니까 이제 선거에 출마하는 대의원 후보자들 보면은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구에 한 명만 나옵니다. 주민들은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의무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처럼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을 빼고 의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회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또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총리나 장관을 임명하기가 힘듭니다. 각종 법안도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야 비로소 효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매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마주 앉아 온갖 사안을 놓고 토론과 절충을 벌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권한이 별로 없고 대의원이 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평양에 모여 노동당과 지도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자동적으로 손을 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정부 인사에 대한 인선과 승인도 최고인민회의와는 무관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국무위원장 같은 새로운 직함을 가지려 할 때 최고인민회의는 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대를 하고 박수를 치는 것이 고작입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과거 그래도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손자락에 선택한다는 손자가 들어가더니 요즘 들어서 김정은 시대 와서는 완전히 추대 그냥 아니게 한다 박수 치는 걸로 이게 끝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혼자 뛰고 혼자 금메달 목에 거는 거나 똑같은데 미국에서는 법과 정책을 만드는 입법 활동이 의외의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6월 1일 미 재무부는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월 미 의회가 자체적으로 통과시킨 대북 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미 의회에서 대북 제재법을 주도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권력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3개로 나눠져 있어서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은 장관과 차관 등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따집니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인민위원회는 이런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노동당이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추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과 자기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합니다. 반면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임명합니다. 이러다 보니 최고인민회의는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와 당에 충성하는 당 간부와 군부 장성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 김광진 연구원입니다. 군복 입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것은 군 지구가 역시 크죠. 그러니까 당연직과 관련된 인원수가 일단 많고요. 왜냐하면은 분단이나 사령부나 또는 그 레벨의 군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직들이 일단 많고요. 최고인민회의에는 김정일 일가의 친인척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의 사촌 고모부인 양형섭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지난 2012년에 숙청된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과 그의 부인 김경희도 얼마 전까지 대의원으로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도 최고인민회의장에 등장했습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두산 줄기 만경대 가문이 오히려 신성시대는 그게 족벌끼리 해먹으면 그게 독재고 봉건제인데 그걸 오히려 신성시하고 그 사람들은 대접해야 된다. 이런 문화가 이제 존재하는가 이게 참 세상에 민주정치가 아니라 독재정치라는 걸 광고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정권의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거수기에 불과할 뿐 입법부로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195개 국가 중 북한은 정치적 자유가 가장 없는 최악의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분단을 넘어서라는 이름으로 이 한반도 통일 전문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김영권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새롭게 개설한 통일 전문 웹사이트의 이름은 분단을 넘어섭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통일 투명성 지수에서부터 통일의 5가지 이론, 북한의 도발일지, 주요 인물, 대북 제재, 북중 국경 지역의 새 위성사진 등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단을 넘어서 프로젝트를 주도한 이 단체의 빅터차 한국 석자는 웹사이트 동영상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핵심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The purpose of the CSIS Beyond Parallel website is to get us to think about Korean unification.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 여전히 불투명한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안별로 자세히 분석해 통일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도를 높여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에 기여하겠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홍보 영상과 보도 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이런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remains one of the largest sources of uncertainty and potential conflict in a prosperous and growing Asia. 한반도가 북한에 점증하는 도발과 수뇌부의 불가 예측성, 잠재적 충돌 등 여러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과 전략가, 전문가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포괄적인 연구 자료들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이를 위해 새로운 자료와 증거, 분석 도구들을 제공하며 통일에 관한 공론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산하 미한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놀스와 더불어 워싱턴에서 한반도 관련 연구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CSIS는 이날 웹사이트 개설과 함께 발표한 여러 자료들 가운데 하나로 중국의 대북 제재를 위성으로 분석한 자료들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초와 올해 2월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지역을 촬영한 위성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유엔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전에 이미 북한과의 교역을 크게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단체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1월과 3월에 촬영한 단둥의 세관구역엔 트럭이 각각 24대와 32대가 보였지만 북한의 핵실험 후인 올해 2월엔 6대만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북한 측 신의주 세관엔 지난해 1월 트럭 115대가 촬영됐지만 올해 2월엔 5대만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밖에 교량과 압록강 철로에도 지난해와 달리 교통량이 거의 없었다고 단체는 밝혔습니다. 이런 증거는 중국이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되기 전부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통해 교역량을 제한했음을 보여준다고 CSIS는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지난 1분기 중국의 대북 수출이 증가했다는 보고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CSIS는 분단을 넘어서 웹사이트가 이 단체 한국부와 브레진스키 전략지정학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을 받아 운영된다며 통일과 관련한 최신, 최고의 자료들을 계속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이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경기 북부 지역에 최근 많은 비가 내렸죠. 임진강 상류 북측 지역 환강댐도 만수위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이 과거처럼 예고 없이 무단 방류를 하지 않을까 지역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5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임진강 상류 북측 지역 환강댐의 무단 방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그 환강댐이 만수위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방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군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지금 철저하게 공조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환강댐에서 무단 방류를 하면 이를 수공, 물을 이용한 공격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어야 수공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며 현 시점에서 수공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다만 이전에 북한이 방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방류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것들도 사전에 우리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유감을 표명하고 지적을 했지만 그것이 수공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언론에 발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 임진강 수위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남방 한계선에 있는 횡산 수위국 필승교로 한국수자원공사는 필승교 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이상 징후가 없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5일 오전 8시쯤 관심 단계인 1m를 넘어선 뒤 정오쯤에는 1m 48cm로 상승했고 오후 4시쯤에는 2m를 넘어섰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 건설단에 따르면 필승교 수위는 새벽 2시 40분까지는 48cm를 유지하다가 임진강 상류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필승교 하류 10km 지점에 있는 군남댐 저수위도 4일 밤 11시 반쯤에는 23m 62cm였으나 계속 높아져 오전 8시쯤 24m까지 올랐습니다. 군남댐 유입량은 1초에 289톤으로 방류량 234톤보다 많아 댐 수위는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 환강댐은 남북한의 군사분계선에서 북측으로 42.3km 떨어진 임진강 본류에 있는 댐으로 저수량은 3억에서 4억 톤 규모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환강댐에서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면 저수 용량이 7천만 톤 수준인 한국 측 군남댐으로서는
임진강 하류인 연천군 일대의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아무런 통보 없이 환강댐을 2차례 방류해 임진강 하류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어민들이 생계수단인 어구도 미처 걷어들이지 못하고 강물에 떠내려보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9월 환강댐 무단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뒤 북한은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방류 시 사전 통보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일본 정부가 통합 정보기관을 세우고 자위대 대테러 부대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다양한 테러 대응책을 찾고 있다는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예. 필리핀의 신임 대통령이죠.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마약사범 30명을 사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중국에서는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 전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우주 탐사선 주노호가 우주항해 5년 만에 목성 궤도에 진입한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국제 테러 조직에 의해서 자국민 희생이 잇따르자 관련 대책을 고심하고 있군요. 네, 지난 1일에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외국인 밀집 지역 음식점에 무장 괴한들이 침입해서 인질극을 벌였고 당시 20명을 무참히 살해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당시 희생된 20명 가운데 7명이 일본인이었죠. 네. 이들의 시신이 오늘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운구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요, 즉각 강요회의를 열어서 유족 지원과 함께 국제사회와 연계한 테러 근절 노력에 전력을 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일로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졌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일본인들이 이렇게 국제 테러 조직에 의해서 희생된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최근 2, 3년 사례만 꼽아봐도요, 상당히 많은 일본인이 테러의 목표가 됐었습니다. 예. 2013년 1월에 알제리 천연가스 생산시설에서 발생한 인질극 와중에 일본인 10명이 숨졌고요. 지난해 1월에는 이 언론인 고토 겐지 씨 등 일본인 2명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납치돼서 참수당했었습니다. 예. 또 같은 해 3월에는 튀니지 박물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일본인 관광객 3명이 숨졌고요. 10월에는 방글라데시 북부에서 인력거를 타던 일본인이 괴한의 습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고토 겐지 씨가 희생된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서 시리아로 갔던 일본인 언론인 야스다 준페이 씨도 현재 1년째 실종 상태인데요. 네. 준페이 씨는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 계열 알-누스라 전선에 억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글쎄요. 이 테러 조직들이 일본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건지 일본인들의 테러 피해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번 이 방글라데시 인질극 테러의 경우 비이슬람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였기 때문에 예. 일본인이 목표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본 현지에서는 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일본인이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전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예. ISIL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보복 공격을 공언해왔고요. 최근 아시아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 ISIL이 지난해부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지에 주재하는 일본인을 공격 대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아베 정부가 이 집단 자위권 확대를 내세우면서 국제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도 국제 테러 조직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일본 내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인들에 대한 테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 언론은 초비상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언론들은 이번 방글라데시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 정부 내 국제 테러 정보를 전담하는 일본판 CIA, 일본판 중앙정보국 창설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해외 정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본 내 여론이 최근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지난해 12월 발족한 외무성 산하 국제 테러 정보 수집 전담팀을 미국 중앙정보국 수준의 규모와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 이 자민당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사토 마사루 전 일본 외무성 주임 분석관이요, 최근에 대테러 대응에 특화된 정보 수집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정부 조직이 이제 외무성 산하의 팀 정도의 수준인데 이걸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CIA처럼 힘있는 정보기관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서는요, 이 군국주의 시절에 내각 정보국이 부활할 것을 우려하는 여론 때문에 예. 이 통합 정보기관 설립 시도가 번번이 좌절됐었습니다. 네네. 한 예로 지난 2001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났었을 때 당시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주도로 대외 정보기관 창설을 검토했지만 무산됐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밖에 어떤 테러 대응책을 일본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유사시 자위대를 해외 일본인 구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연말에 일본 자위대의 대테러 부대가 해외 테러 상황을 가정한 일본인 구출 훈련을 단독 실시한 것으로 현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테르테 신임 대통령, 뭐 본인 스스로가 예고를 했습니다만 네. 취임하자마자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마약 사범자들을 잇따라 사살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취임 후 6개월 안에 모든 범죄를 소탕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공식 취임했는데요. 예. 취임 사흘 만에 수도 마닐라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마약 사범 30명이 사살됐다고 현지 매체 필리핀 스타가 최근 보도를 했습니다. 네. 두테르테 대통령이 당선 이후 여러 차례 경찰이 마약 사범을 사살해도 좋다면서 경찰관이 임무 수행 중에 1,000명을 죽여도 내가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걸 실행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글쎄요, 재판도 없이 용의자들을 현장에서 사살한다. 글쎄요, 좀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데 따른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는데요. 예. 이 사살된 한 마약 용의자의 부인이 남편은 수도를 고치는 중이었고 무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필리핀 인권위원회도 이 같은 상황을 주목하고 초법적인 직결 처형이 벌어지는 현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 뭐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두테르테 대통령이요, 살아있든 죽었든 마약 용의자를 잡기만 하면 최고 500만 페소, 그러니까 미화 한 10만 달러의 포상금을 주겠다면서 예. 대대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총기 사용을 경찰에 촉구를 했습니다. 이 도널드 델라로사 필리핀 경찰청장도요. 네. 3개월 안에 마약 거래가 적어도 반으로 줄도록 해야 한다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각 지역 경찰 책임자를 주저없이 해임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못 내면 해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일종의 경고를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현지 경찰관들도 조사 대상이라고 하던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필리핀 정부가요, 전국 경찰관 16만 명에 대한 일제 마약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인데요. 검사를 해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에 소명 기회 없이 즉각 해고됩니다. 또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 20명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무장 반군 토벌 작전에 강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필리핀 정부가 이제 대통령부터 적극적으로 마약 소탕에 나서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뭐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마약 사범의 자수 수도 조금씩 줄고 있다고요? 예, 줄을 잇따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군요.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 마닐라 같은 수도권에서만요, 마약 사범 700명이 재발로 사법당국을 찾았고요. 북부 이사벨라 주에서도 200명 넘게 경찰에 자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필리핀 전역에서 마약 용의자 이 자수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중국의 대화를 제의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예,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오늘 필리핀 공군 창설 69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필리핀은 전쟁할 여유가 없어서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과 충돌을 피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화를 제안했는데요. 오는 12일에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 중재재판소가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예정인 시점에서 이런 말을 한 건데요. 최근 중국 정부도 필리핀이 지금이라도 이 2013년에 했던 소송을 취하한다면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화로 이 문제를 푸는 대가로 필리핀 측에 상당한 경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의 전직 고위 관리가 뇌물수수로 상당히 강력한 사법 처리를 받았군요. 네,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실장격인 중앙판공청 주임을 지낸 링지화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뇌물수수와 국가기밀 불법 취득, 권력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어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요, 텐진시 제1중급 인민법원이 이날 링 부주석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정치 권리 종신 박탈과 개인 재산 전액 몰수도 함께 판결했는데요. 링 부주석이 이런 판결에 즉시 승복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서 그 후진타오 전 주석의 비서실장격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링 부주석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 링 부주석은 줄곧 중국 정치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인데요. 예. 시진핑 체제를 탄생시킨 2012년 말에 제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를 걸로 점쳐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동안 중화권 매체들이 링 부주석과 함께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또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쉬차이 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시진핑 체제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계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요. 예. 당국의 조사를 받던 중에 방광암으로 사망한 쉬 부주석 외에는 잇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있고요. 네네. 링 부주석이 이번에 사법 처리됨에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 기반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우주 탐사선이죠. 주노호가 우주 목성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군요. 네. 어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죠. 예. 독립기념일 밤이 되면은 미 전역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면서 미국이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는데요. 어젯밤에 아마 가장 큰 환호와 기쁨이 넘쳐난 곳이 바로 이곳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산하의 제트 추진 연구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Juno, welcome to Jupiter. 네, 나사의 무인 우주 탐사선 주노호가 목성 궤도에 진입하자 나사 과학자들이 환호하면서 기뻐하는 소리 들으셨는데요. 예. 지난 2011년 8월에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기지에서 발사된 주노호가 5년 동안 목성을 향해 날아갔고요. 어젯밤 11시쯤에 드디어 목성에 다다른 겁니다. 네. 주노호가 궤도 진입 전에 약 한 35분 동안 주 엔진을 연소하면서 속도를 줄여나간 후에 예. 목성의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했습니다. 네. 그런데 목성이 멀기는 먼 것 같습니다. 네. 무려 얼마나 도대체 날아간 겁니까? 비행 거리가 엄청 머네요. 예, 28억 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 예. 상상이 잘 안 되는 거리죠. 감이 안 오는 거리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예. 멉니다. 예. 이렇게 긴 여정이었던 만큼 나사 과학자들의 감회도 남달랐는데요. 나사의 주노 프로젝트 담당자인 이 다이앤 브라운 박사가 주노 프로젝트를 위해서 많은 인력과 시간, 노력을 들인 끝에 여러 위험 요소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적인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목석 탐사는 이 까다롭지만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멀리 날아간 주노호는 앞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예, 앞으로 20개월 동안 궤도를 한 37번 공전하면서 목성을 예. 탐사하는데요. 이 목성이 태양계의 5번째 행성이면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아니겠습니까? 예. 두꺼운 가스로 뒤덮여 있는데요. 주노호에는 이 목성 내부와 대기 탐사를
위해서 이 주노캠이라는 카메라와 전파 측정기 같은 최신 장비가 장착돼 있는데요. 예. 목성의 극지방 상공에서 자기장과 중력장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데 이 목성의 가스층 아래에 있는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 과학자들은 이 준호호의 탐사를 통해서 태양계 생성에 대한 신비를 파악하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준호호의 탐사 임무가 오는 2018년에 끝나는데요. 임무가 끝나면은 대기권에 진입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예. 이번 목성 탐사 프로젝트에 모두 11억 달러가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준호호가 목성 궤도에 진입한 첫 무인 우주선은 아니라고요? 네, 나사가 지난 1989년에 발사한 탐사선 갈릴레오호가 이미 목성을 탐사를 했었는데요. 예. 갈릴레오호도 발사된 지 6년 만에 임무를 마치고 대기권 진입에 소멸을 했는데 예. 당시 이 성공적으로 탐사를 마쳤지만 목성의 내부 가스층을 들여다보는 데는 실패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번에 이제 목성 궤도에 진입한 무인 우주선 이름이 주노인데 이게 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 목성의 영어 이름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왕으로 이 제우스라고도 하는 주피터인데요. 예. 이 주노는 주피터의 아내인 여신 헤라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신화를 보면은 이 주피터가 바람둥이였다고 하죠. 그렇습니까? 예, 바람을 피울 때마다 구름으로 자신을 숨겼는데 예. 이 아내인 주노가 이 구름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탐사선의 이름도 남편인 목성의 거대 가스 구름층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좀 파내달라는 뜻에서 그 아내인 주노라는 이름이 예. 붙었다고 합니다. 누가 붙였는지 모르지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주노 소식까지 오늘 지구촌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에서 1.5에서 3m로 일고 그 밖 해상은 0.5에서 2m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는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입니다. 평안북도 역시 구름 많고 흐릴 것으로 보이지만 비 예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황해도 지역 하루 종일 흐리고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계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22도입니다. 함경남도 지역에도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함흥, 신포 지역에는 오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풍산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4도입니다. 내일 해상도 흐리고 이따금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 해상은 바다의 물결이 다소 높은데요. 3m까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7월 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동남부 해안도시 울산으로부터 동쪽으로 52km 떨어진 해상에서 오늘 저녁 8시 33분쯤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1시간쯤 뒤인 밤 9시 24분쯤 여진이 한 차례 발생했지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동은 부산과 경남, 경북, 광주 일대에서도 감지됐으며 지진의 여파로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80층짜리 아파트가 몰려있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아파트가 크게 휘청거렸다거나 테이블의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증언과 창틀이 휘었다는 등의 신고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광주와 대구, 대전 등지에서도 누워있는데 침대가 흔들렸다는 등 진동을 느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오늘자 사설에서 중국이 국방력 증강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비록 단기간에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해도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인공섬 건설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해상 군사 훈련에 항의하고 안보와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레하이빈 베트남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의 이런 행동은 베트남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훈련을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부근에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해상훈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과 타이완은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파라셀 군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요르단이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오랜 의견 대립 끝에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칼레드 투칸 요르단 원자력 에너지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이뤄지면 요르단은 초보적인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에 적합한 소형 원자로 개발 등 미국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상은 요르단이 군사적인 사용 목적 등을 위해 우라늄 농축 권한을 포기하지 않음에 따라 교착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핵 확산 방지 차원에서 미국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연합과의 원자력 협정과 마찬가지로 요르단 역시 핵 농축 권한을 포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요르단은 최근 러시아와 오는 2025년까지 두 개의 대형 원자로를 만드는 10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에 대항해 발틱 연안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달 초 사흘간 칼리닝그라드를 방문해 러시아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를 확인했다며 한 군사 기지 인근에 장비와 인력이 보강돼 보안을 강화하고 다른 기지에는 레이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군사력 증강은 오는 8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헝가리 정부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 할당 계획에 대한 찬반 국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유럽연합은 헝가리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들의 일정 비율의 난민 수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헝가리 정부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 이번 국민 투표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유럽연합의 난민 강제 할당을 원하는지 국민들에게 물을 것이라며 이번 투표는 헝가리의 주권을 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